우리는 단 한 번도 식민지가 아니었다. 타이는 자유를 뜻한다. 태국 국명의 모든 것. 태국이 태국이 된 이유. 그 안에 숨은 역사.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향기, 심양입니다. 혹시 시암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코끼리와 황금빛 사원, 그리고 복잡한 궁중음악의 나라로 알려졌던 시암. 그런데 오늘날 그 나라는 태국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왜일까요? 누가 이름을 바꾼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은 뭘까요? 처음엔 저도 단순히 이름만 바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파고들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뒤엔 식민지, 공포, 민족주의, 쿠데타, 전쟁의 그림자까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들이 살아온 역사 전체를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이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름 하나에 자유를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는지, 왜 자유라는 뜻을 굳이 이름에 새기려 했는지,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단지 땅과 군대만이 아니라 말과 정체성으로도 싸워야 한다는 것, 그 깊은 맥락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세요. 앞으로 이어질 전세계 국가 이름의 놀라운 비밀들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태국만 유일하게 식민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대가로 얻어진 걸까요? 한 나라의 이름에는 그 민족의 이동과 투쟁, 그리고 정체성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타이THAI라는 말, 그 뜻부터 짚고 가볼까요? 타이는 본래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민족인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정복이 아니라 자립과 생존을 택한 민족. 남에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터전을 지켜낸 사람들. 그런데 이 타이 민족, 원래부터 지금의 태국 땅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중국 남부, 특히 윈난성 일대에서 남아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전후부터 흐르기 시작한 이 거대한 이동은 몽골계 유목민과 한족의 팽창으로 인해 점차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따이족이라 불렀고, 이들은 점차 강을 따라 라오스를 걸쳐 남쪽으로 이동했죠.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이 바로 크메르 제국,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문명입니다. 타이 민족은 크메르 문화에 감탄하면서도 점차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12세기 말 드디어 수코타이 왕국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세우며 자신들의 나라를 선언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코타이가 단순한 국명이 아니라 행정과 종교, 문자, 예술까지도 독립적으로 구축한 최초의 타이민족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뿌리 깊은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타이를 타이라고 하지 않고 태국이라고 부를까요? 게다가 과거엔 시암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명칭의 유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한 나라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결심이고 선언이며 때로는 망각입니다. 태국의 옛 이름, 시암, 그 이름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암은 서양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크게 보면 산스크리트어, 즉 어두운 또는 갈색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벵골 지역에서 건너온 무역상들이 이 지역 주민들을 부르던 표현이었는데, 이걸 유럽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점차 시암이라는 이름이 국제사회에 정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정작 자국민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39년 프라야 파푼 송크람 총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태국 프라테타이이라 부르겠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타이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란 뜻이고 민족적으로 타이족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라오족, 말레이족 등 소수민족들이 공존했던 시암이라는 다민족 정체성을 단일민족 타이 국가로 전환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시암이라는 이름을 사랑했던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새로운 민족주의가 자신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죠. 이후 태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 잠시 이름을 다시 시암으로 되돌리기도 했지만 결국 1949년 태국 타이랜드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타이랜드, 그 뒤에는 민족의 자부심, 정치의 변화, 외세의 시선, 내부의 갈등이 겹겹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그렇게 민족 정체성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뒤엔 바로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국주의 시대, 태국이 어떻게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곧 이어집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남아시아는 말 그대로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두 강대국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두고 팽팽히 맞붙었고 미국도 필리핀을 차지하며 이 거대한 게임에 끼어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위치한 작은 왕국 하나가 식민지의 파도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말하기엔 그 안에는 정교하고도 치밀한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라마 4세 몽쿠드 왕입니다. 서양과의 교류에 가장 먼저 눈을 뜬 태국의 군주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어 양쪽 모두가 태국을 직접 점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태국은 두 제국의 완충지 버퍼존 역할을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한 겁니다. 말 그대로 지정학적 균형 외교의 대표 사례였죠. 그 뒤를 이은 라마 5세 쭈랄롱콘 대왕은 근대화 개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과 교육, 군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명화된다면 서양이 간섭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태국은 외세의 침략을 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럽식 국가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야만적인 왕국이 아닌 문명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은 일부 영토를 프랑스나 영국에 양보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부 영토는 전략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태국은 영토의 일부를 잃는 대신 국가 전체를 식민지로 빼앗기지 않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외교술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정치적 판단과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태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에 대한 모독은 절대 해선 안 된다. 태국에서는 왕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길거리에 걸린 왕의 초상화를 보면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모셔져 있죠. 왜 태국 국민들은 왕을 그토록 신성시할까요? 그 답은 태국의 역사와 불교의 결합 속에 있습니다. 태국의 왕은 단순한 정치적 권력자가 아닙니다. 단말하자, 즉 법을 따르는 자, 정의의 왕이라는 불교 철학 속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단말하자, 이 개념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이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덕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상이 태국 전통 왕권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국왕은 단지 정치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표본, 즉 국민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받아들여졌죠. 이런 인식은 특히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단순한 국왕을 넘어 직접 농촌을 돌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태국 현대사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세운 수백 개의 왕실 프로젝트는 가난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지원과 기술 교육을 제공했죠. 그 덕에 국민들은 그를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인간 군주, 살아있는 담마라자로 여기게 된 겁니다. 심지어 태국 국민 중에는 왕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같이 울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아프다는 뉴스가 나올 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병원 앞에서 기도와 참선을 올리는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그런 감정은 단지 충성심이나 전통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정신적 신앙에 가깝습니다. 왕은 정치인도 행정가도 아니며 태국이라는 공동체 자체의 심장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국왕이 세상을 떠나면 국민의 슬픔은 국가적 애도 기간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왕실 장례식은 거대한 종교의식처럼 진행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과연 왕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나라가 지금도 있을까? 맞습니다. 태국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왕은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선 도덕적 존재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을 모시는 문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왕권은 언제, 어떻게 근대화 과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모했을까요? 이제 태국 근대 정치사의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은 겉으로 보기에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왕의 권력이 제약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전환점은 1932년 무혈 쿠데타로 찾아옵니다. 당시 군 장교들과 시민 엘리트로 구성된 인민당이 절대왕정의 종지부를 찍고 입헌 군주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왕이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입헌 군주제는 유럽식 모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왕이 헌법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왕의 말 한마디, 상징적 몸짓 하나가 군부와 정치계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라마 9세 시절에는 군사 쿠데타가 반복될 때마다 왕이 직접 개입하여 중재자 또는 정당화의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1973년, 1992년, 그리고 2006년 수많은 위기 속에서 푸미폰 국왕은 단상 위에 서서 말없이 앉아 있거나 군부와 시민 대표의 손을 맞잡게 하면서 사실상 국가의 분열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입헌 군주제라는 이름 아래 왕실의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왕실 재산국은 국가 전체에서 손꼽히는 거대 자산 기업으로 태국 부동산과 금융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왕실 모독죄, 즉 레세마제는 왕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형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 보호법입니다. 이는 왕이 단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판을 초월한 권위로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구조를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여전히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다른 시선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태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왕실 권한의 축소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이처럼 태국의 입헌군주제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왕이라는 절대 상징의 기둥에 기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구조는 어떻게 국민 감정과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동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오랜 세월 국민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신뢰의 역사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가장 먼저 놀랐던 풍경이 어디서든 마주하게 되는 왕의 초상화였을 겁니다. 관공서, 학교, 거리, 상점, 심지어 개인 가정집 안에도 화려한 금빛 액자 속 왕의 미소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왕의 사진이 많다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국 국민의 왕에 대한 정서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 신성에 가까운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중심엔 바로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댓 국왕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70년간 왕위를 지키며 태국의 근대사를 함께한 인물이죠. 군사 쿠데타가 거듭되는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그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조용히 나와 국가의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푸미폰 국왕이 국민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산간 지역을 찾아 농민과 함께 호미질을 했고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비로 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철저히 미디어가 아닌 실천 중심이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모습은 태국 국민들에게 왕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태국 사회에선 왕실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불경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왕을 통한 태국 민족 정체성의 유지에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 상황과 주변 강대국 속에서도 태국은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태국에서 왕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전체를 흔드는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만한 상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의 서거 2016년도가 그랬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그 애도는 1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로 등장한 새 왕, 라마 10세 마하와치랄롱꼬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태국 현대사에서 국왕의 권위는 단지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위를 넘어 국가 그 자체를 지탱하는 정서적 구심점이었죠. 푸미폰은 사원을 짓고 가난한 농부를 보듬었으며 군부와 민심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라마 10세는 국민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머물며 해외 재산 논란, 사생활 문제, 그리고 근엄함보다는 황금색 민소매 차림의 등장으로 뉴스에 오르곤 했죠. 불교의 나라 예절과 겸손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이러한 이미지는 충격이었고 자연스레 왕에 대한 경외심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태국 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왕실 개혁 시위가 확산됩니다. 한때는 말도 못 꺼낼 왕실 비판이 2020년에는 거리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왕을 신처럼 섬겨야 하는가? 이는 단지 정치적 외침이 아니라 태국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왕은 다시 태어난 보살로 간주되었고 코끼리와 함께 그려진 성스러운 이미지가 주류였지만 라마 10세는 그 이미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묻습니다. 신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구조의 균열입니다. 푸미폰 국왕 시절까지는 왕실이 국가라는 개념의 핵심이었다면 라마 10세 이후에는 그 자리를 누가 무엇이 대체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한때 국왕이 국가 그 자체였던 나라, 태국. 하지만 왕의 권위가 흔들리고 젊은 세대의 존경이 희미해지면서 태국은 새로운 정체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답은 의외로 미소와 관광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국은 미소의 나라입니다. 정말 태국 사람들이 유독 잘 웃어서 붙은 말일까요? 사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문화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 슬로건입니다. 1970년대 후반 태국은 군사정권 아래에 있었고 왕권의 신성함도 민주주의도 불안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살 길은 딱 하나였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 바로 관광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랜드 오브 스마일즈, 미소의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미소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국가 중 하나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관광 수입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소의 이미지는 점점 태국인의 정체성처럼 굳어져 갑니다.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대에도 태국인은 온화하다. 왕실이 흔들려도 태국은 평화롭다. 경제가 휘청여도 태국은 여전히 미소의 나라다. 이렇게 국가의 외피를 웃음으로 감싸며 내부의 균열을 덮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미소의 나라로 알려진 태국은 이제 관광산업 그 자체를 신성시하게 됩니다. 국민의 정체성이 왕을 섬기는 것에서 관광객을 환대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호텔리어, 마사지사, 가이드, 셰프, 관광을 위한 직업들이 점점 국가를 지탱하는 축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으로 성립되는가? 정치입니까? 영토입니까? 언어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일까요? 태국은 왕국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브랜드가 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체성과 경제, 외교가 얼마나 섬세하게 맞물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이제 슬슬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만든 태국의 국가 정체성. 과연 타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뿌리와 뜻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태국 타일랜드이라는 국호. 그 이름은 사실 비교적 최근의 작품입니다. 바로 1939년 시암이라는 옛 국호를 버리고 공식적으로 타일랜드 프라테타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암이 아닌 태국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타이라는 단어의 기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타이는 민족명이자 동시에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유로운, 프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타이인은 곧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타이의 땅, 타이 민족의 나라라는 뜻에서 프라테타이, 즉 태국이란 명칭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태국은 피분 송크람이라는 군부 정권의 지도자 아래 있었는데요. 그는 강한 민족주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시암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다민족적이고 외세에 유연한 이미지였기에 타이민족 중심의 뚜렷한 정체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된 단어가 바로 태국, 자유로운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이 국호에는 독립국으로서의 자긍심, 식민 지배를 겪지 않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타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뉘앙스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간과해선 안 될 이면도 있습니다. 당시 국경 안에는 타이족만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말레이계 무슬림, 몽족, 라오족, 크메르족, 그리고 중국계까지 수많은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타이 민족의 나라라는 명칭은 곧 동화와 배제를 의미하는 정치적 장치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 중심의 국호 선택은 한편으론 현대 국민 국가들이 얼마나 정체성 구축을 위해 단어 하나, 이름 하나에도 정치적 결단을 담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이쯤에서 다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태국이라는 이름은 정말 자유의 선언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민족을 중심에 두기 위한 역사적 장치였던 걸까요? 1939년 태국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선포된 이후 이 국호는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브랜드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태국은 복잡한 외교적 줄타기를 감행합니다. 초기에는 일본과의 동맹을 택했지만 동시에 미국과 연합국의 비밀리에 우호적 접촉을 이어가며 전쟁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피해자 혹은 협력자로 남지 않기 위한 전략을 펼쳤죠. 이 과정에서 태국이라는 이름은 항상 자유를 지켜온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브랜딩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타일랜드, 한자권에서 태국, 뜻도 좋죠. 크고 편안하며 평화로운 나라. 그런데 이 이름에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에서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동화 압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쿠데타와 군부 정권이 반복되었으며 왕실 중심의 국가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태국은 달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 항상 왕실이 살아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 그래서 외국인들은 태국을 여행자들의 낙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운명을 이끕니다. 태국이라는 이름은 단지 국호가 아니라 국가가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서사이자 캐릭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국호의 힘은 왕실 관광, 불교 유산, 해변 문화 등과 결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태국의 이미지를 완성시킵니다. 이제 사람들은 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유, 미소, 전통, 자유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이름이 진실을 대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국의 이 이름의 서사가 어떻게 국가 정체성, 문화, 그리고 민족 감정에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왕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왕을 향한 숭배와 사랑이 깊어졌는지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태국에 가본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거리는 물론 극장, 학교,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국왕의 초상화가 엄청난 크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국왕의 생일은 온 나라가 축제처럼 기념하고 심지어 왕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왕을 신성시할까? 그 실마리는 바로 국가가 갖지 못했던 상징을 왕이 대신해 준 것에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이 없던 태국은 외세의 통치로부터 싸워 이긴 위인이나 독립 영웅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자랑스러운 무언가를 원했죠. 그 역할을 채워준 존재가 바로 국왕입니다. 특히 전 국민의 아버지로 불렸던 라마 9세 푸미폰 아두냐뎃 국왕은 70년 가까이 재위하면서 수많은 국난 속에서도 차분하고 검소하고 국민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왕은 곧 국민의 거울이라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왕실은 철저한 미디어 전략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왕을 존재 자체로 국가의 정체성으로 각인시켰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태국사는 왕 중심 서사로 짜여 있고,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 국왕 찬가와 함께 국왕 영상을 감상하며 기립합니다. 심지어 헌법에서도 왕은 불가침이며 국가의 상징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왕실을 비방하는 르세마제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런 숭배에는 역설도 함께 존재합니다. 왕에 대한 지나친 추앙은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출현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젊은 세대의 민주화 시위는 왕실을 비판한 몇 안 되는 시도로 기록되며 정치적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태국에서 왕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신화이며 기억이며 권위이며 정체성 그 자체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태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자유로운 민족의 자긍심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을 수호하는 역할을 왕이 대신해왔기에 왕에 대한 숭배는 곧 태국다움을 지키는 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상징성과 감정은 태국의 문화와 종교, 특히 불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코끼리와 사원, 탁발과 명상. 바로 그 이야기로 다음 단계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국을 여행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황금빛 불교 사원, 그리고 아침 일찍 밥그릇을 들고 거리를 걷는 스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관광용 볼거리가 아닙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믿어왔는지 그 오랜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죠. 먼저 코끼리. 왜 태국인들은 코끼리를 그렇게 신성하게 여길까요? 이건 단지 귀엽고 덩치 큰 동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과거 왕국 시대 코끼리는 왕의 군사력이자 전쟁터의 전차 같은 존재였습니다. 쫄랄롱꼰 대왕 시절까지도 백마보다 흰 코끼리가 더 귀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심지어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소유한 흰 코끼리 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태국 국기 옛 버전에는 코끼리가 당당히 그려져 있죠. 그 다음은 불교와 탁발입니다. 태국은 전 세계에서 남방 불교가 가장 잘 살아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자 국가 시스템의 중심이에요. 스님들이 아침마다 음식을 받으러 다니는 탁발 문화는 청빈, 검소함, 욕망의 절제라는 태국 사회의 핵심 윤리를 상징합니다. 왕도 어린 시절엔 일정 기간 스님이 되는 출가 경험을 갖도록 권장되고, 이것이 곧 왕의 인격과 도덕을 증명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명상.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웰빙과 마음챙김의 대명사로 유명해졌지만, 그 뿌리는 태국의 수도원 중심 문화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태국의 명상센터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항상 열려 있고, 군인, 경찰, 정치인들도 명상을 의무 교육처럼 받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왕실과 불교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 왕은 단지 통치자가 아닌 수행자이며 보호자, 그리고 불법을 지키는 국가의 업보를 짊어진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정치적 불만이 있어도 불교와 왕실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럽거나 금기로 여겨져 왔죠. 하늘처럼 머리 위에 모셔야 하는 존재라는 태국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문화와 정체성이 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걸까요? 그 열쇠는 바로 식민지 경험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독립성과 타이민족의 생존 전략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선 코끼리를 단순한 동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하얀 코끼리,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왕권의 상징입니다. 현대에도 왕실은 하얀 코끼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흰 코끼리가 발견되면 국왕에게 헌정합니다. 그만큼 이 동물은 신성한 존재, 곧 국가의 수호령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 믿음은 인도 불교, 특히 힌두 문화권의 가네샤 숭배,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타고 오는 짐승 전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태국의 코끼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왕과 불교와 민간 신앙이 맞물려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 시스템입니다. 궁궐에서는 벽화 속 코끼리가 불교의 경전을 수호하고 사원 앞에서는 거대한 코끼리 조형물이 탑을 떠받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코끼리가 사람의 전생을 꿰뚫어 본다는 믿음까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비롭고도 경건한 상징 체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불교와 왕권이 어떻게 하나의 철학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정치적 울림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닌 정치 체계와 문화, 그리고 삶 전체를 관통한 믿음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태국에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왕은 라마입니다. 이 라마라는 명칭은 고대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에서 유래된 신성한 왕의 이름이죠. 즉, 태국의 국왕은 신의 화신이자 이상적 인간, 불교적 도덕성을 구현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개념이 현실 정치와 맞물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태국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왕은 헌법 위의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국왕에 대한 비판은 법적으로도 금기이며 왕의 행보 하나하나는 도덕적 가르침으로 해석됩니다. 푸미폰 국왕이 자전거를 타고 시골을 순회할 때 국민은 그것을 검소함의 미덕이라 읽고 왕자가 사원에서 출가하는 행위는 불교 수행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태국은 정치적 권력을 도덕적 위엄으로 전환해낸 독특한 국가입니다. 왕실이 정치적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반을 도덕적으로 견인하는 상징적 리더십을 유지해온 것이죠. 이 틀 안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국체였고, 왕은 단지 국정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불법의 구현자, 나라의 질서를 대표하는 정신적 축이었습니다. 그러니 태국이라는 나라는 영토보다 가치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코끼리, 왕, 불교, 미소, 예절. 이 모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세계관을 이루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마음속의 향기, 심양은 여러분의 깊은 궁금함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세상의 모든 유래를 스토리처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태국이라는 국명의 최종 정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국가 이미지로 굳어졌는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1939년 시암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국호는 프라테타이, 즉 자유의 나라 태국이 되었죠. 이 국호 변경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족만의 국가를 뜻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유일한 동남아 국가로서 스스로 국가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긴장도 있었습니다. 타이라는 이름이 다민족 국가 안에서 타이족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 말레이계, 라오계, 소수 민족들은 이 이름 아래서 때로는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이 타이라는 이름에 긍정과 이상, 자존과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불교, 왕실, 국민의 미소, 그리고 사와디크랍으로 대표되는 인사문화까지. 태국이라는 국명은 단순한 국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 공동체의 철학이 되어간 것이죠. 현재 태국은 관광 대국, 미소의 나라, 축제와 문화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미소 뒤에는 수백 년의 문화 축적과 왕실의 상징성, 자유를 향한 절박한 역사가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태국이라는 이름은 그저 지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한 민족의 서사, 그리고 세계 앞에 내민 자유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태국 국명의 유래와 역사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양이 전한 이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 속에 감춰진 철학과 역사,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마음속의 향기, 심양 채널에서 또 다른 나라의 숨겨진 이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 유래와 역사 이야기로 다시 보는 세상.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